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폐가의 소리 때문에 친구들과 나는 미쳐버릴 뻔했다. 예전에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다가 동네에 있는 폐가의 이야기가 나왔어. 남자들은 대부분 겁없고 용감한 척 하려고 하잖아. 어떤 놈이 나를 겁쟁이라고 도발하길래 난 큰 소리를 쳐대면서 당장 다녀오겠다고 했지. 막상 도착하니 분위기가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도 그렇게 말해놨는데 안 가기엔 좀 쪽팔리잖아. 핸드폰으로 길 비추면서 폐가 안으로 들어갔어. 아니 생각보다 넓더라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들어갔지. 솔직히 진짜 무서웠어. 안은 어둡지. 조용하니 내 발소리만 울리고 뒷목이 싸한 게 누가 쳐다보는 느낌도 들고 예전에 본 공포영화들이 천배만배 무섭게 자꾸 떠오르는 거야. 구석에서 뭔가 튀어나오는 상상도 자꾸 되었지. 어쨌거나 대충 반쯤 들어왔나? 내 발자국 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뭔가 흐느끼는 소리. 정말 등에 식은땀이 쫙 나더라고. 그대로 도망치고 싶었는데 이대로 나가면 애들이 엄청 놀릴 거 아니야. 오기를 부리면서 허세로 좀 더 들어갔어. 소리는 여전히 나고 있었어.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조심스레 그 소리 쪽으로 움직였어. 그때가 내 인생에서 통틀어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을 거야. 5m쯤 앞에 살짝 열려있는 방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 거기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저기만 보고 갈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그리고 내 생에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한 거야. 거의 오기에 가까운 용기를 내서 그 안을 본 거지. 세상에 내가 거기서 뭘 봤는 줄 알아? 귀신이었어, 귀신. 솔직히 바로 도망 나와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어린 여자의 귀신이었어. 문 반대쪽 벽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옷은 새하얀 색이었는데 피와 얼룩 같은 걸로 더러워져 있었고 고개를 숙여서 긴 머리가 앞으로 축 늘어져 있었어. 그러고는 얕은 신음소리를 내는 거야. 그걸 봤어야 되는데 진짜 장난 아니게 무섭거든.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면서 밖으로 도망쳤지.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거야. 한 달쯤 뒤에 우연히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폐가에서 어떤 애가 죽었다는 거야. 납치 살해 사건이었대. 그 애가 납치당할 때 입었던 옷이 하얀색 옷이었고 머리나 나이대도 얼추 비슷한 것 같아. 어때 이 정도면 내 이야기가 제일 무섭지 않아? 친구 녀석이 우릴 둘러보며 음산하게 이야기를 끝냈다. 남양 특집이니 뭐니에서 시작한 무서운 이야기는 이 친구의 승리가 분명하다. 이 친구의 이야기는 분명 진짜 경험한 이야기니까. 하지만 친구가 모르는 것이 있다. 그 납치살인 사건이 처음 뉴스에 나온 건 친구가 폐가에 가고 나서 2주 뒤다. 그리고 아이의 사망 예상 시간은 뉴스가 나오기 일주일 전이었다. 즉, 친구가 폐가에 간 날에는 아직 아이가 살아있을 때였다. 친구는 귀신을 본 게 아니라 기둥에 묶여있는 소녀를 본 것 같다. 그리고 그 방 구석에는 범인이 칼을 들고 숨어 있었겠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지만 이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차라리 귀신을 본 것이 덜 무서울 테니까. 두 번째 이야기 해녀. 아버지의 고향은 진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낚시를 무척이나 좋아하시는데 그 때문에 여름 방학 때마다 저희 가족은 할머니가 계시는 진도로 가야 했습니다. 언젠가 여름이었습니다. 그 해의 여름도 진도로 내려갔는데 마침 큰아버지도 오셨었습니다. 아버지께선 낚시를 같이 할 사람이 생겨서 무척이나 기뻐하셨고 두 분이서 매일같이 바다로 가서 낚시를 하셨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죠. 그날도 아버지께선 점심을 먹고 큰아버지와 낚시도구를 챙겨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할머니께선 아버지를 못 나가게 하셨습니다. 예비야, 오늘따라 느낌이 안 좋다. 불길하니 가지 마라. 허나 낚시하는 재미에 계속 빠지신 아버지께선 아랑곳하지 않으셨고 큰아버지와 함께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선 며칠 동안 같은 자리에서 하시다 보니 조금 질리셨는지 더 좋은 자리를 찾겠다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처음 가보는 자갈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걸어가는데 발길의 차이는 소리치곤 너무 큰 잘그락잘그락 하는 소리가 아버지와 큰아버지 뒤에서 계속 났습니다. 비 오는 날이라 자갈밭에는 두 분 외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원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셨던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별일 아니거니 하고
계속 자리를 찾아 자갈밭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꽤 좋은 낚시터를 발견하신 두 분은 바로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월척이 많이 잡혔고 신이 난 두 분은 계속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담아놓은 커다란 깡통이 계속 뒤집어지면서 그 안에 고기가 자꾸 쏟아졌습니다. 큰아버지께서 깡통 위에 커다란 돌을 올려놓았는데도 계속 쏟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날은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큰아버지께서는 아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고집을 부리시며 계속 고기를 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큰아버지는 극단의 선택으로 미끼통을 바다에 힘껏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때 바다의 저쪽 멀리 떨어진 곳에서 뭔가 검은 것이 둥둥 떠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애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비백산한 두 분은 낚싯대고 뭐고 다 집어던지시고 집으로 주랭랑쳐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에게 아까 있었던 일을 해주셨는데 문득 할머니께서 아침에 만류하시던 게 생각났습니다. 이윽고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몇 년 전쯤 마을에 죽은 해녀가 해류를 타고 떠내려왔다고 합니다. 진도는 제주도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당시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죽은 해녀의 한쪽 다리를 잘라다가 잘게 갈아 깡통에 넣어 부적을 만들면 애군을 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닷물에 퉁퉁 불어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체를 당시 마을 사람 5분이서 잘라 부적으로 만들었고 4분은 몸에 지니고 1분은 자기 집 대문 앞에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몸에 지녔던 4명은 죽어있고 대문 앞에 놓아둔 1명은 미쳐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불길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은 당장 다리 잘린 해녀의 시체를 바다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몇 년 후 한 낚시꾼이 해녀를 버린 곳에서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갔었던 자갈밭 앞바다가 그 해녀를 버린 곳이었다고 합니다. 무섭기보단 이를 측은히 여기신 아버지는 목발 하나를 가져다가 그 자갈밭으로 다시 가서 불태웠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목발을 태울 때 나는 연기가 계속 아버지를 쫓아왔습니다. 이리 피해도 따라오고 저리 피해도 따라오고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하다가 바다 쪽으로 다 탈 때까지 계속 흘러갔고 그 뒤로는 그런 실종사고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이비종교. 그냥 내 경험담이나 말해본다. 내가 원래 호기심이라 이런 게 좀 많아서 궁금한 게 생기면 잘 자제가 안 돼. 5년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시작은 누구나 비슷하겠지만 우리 동네 길바닥에 2명이 짝지어 다니면서 갑자기 얼굴에 덕이 있다나 뭐라나 하면서 접근한 무리들이 대거 생겨나더라고.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하루에 3번 정도 붙잡힐 정도였지. 아마도 우리 동네에 거점이 생긴 게 그 시점이 아닌가 싶다. 내가 조상동 못 보고 불쌍하게 생겼다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구연듯 이 새끼들은 뭔 생각으로 일어나 싶더라고. 갑자기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다음에 붙잡히면 한번 얘기나 들어볼까? 라는 생각을 했지. 그러다가 쉬는 날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야. 집에 혼자 살 때라서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말이지. 아파트기 때문에 보통은 한두 번 초인종 누르고 대답이 없으면 그냥 가는데 키우던 개가 짖어서 그런가 10분이 넘도록 안 가고 계속 띵동거리고 문 좀 열어보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뭔 잡놈들이 일어나 문을 열었는데 길거리에서 날 붙잡던 사람들 중 한 팀이더라고. 그때 좀 시겁했어. 미행인가? 부터 해서 이 사람들 진짜 도사인가? 하는 환타지스런 생각까지 했지. 어찌됐든 이미 궁금증이 도진 상태였기 때문에 집에 들여놓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데 궁금증이 풀리긴 개뿔. 말단이라 그런지 뜬구름 잡는 얘기만 잔뜩 늘어놓고는 자꾸만 자기들 사무실로 가자더라고. 참 지금 생각하면 겁도 없지. 아무리 궁금했어도 이미 집 주소까지 다 노출된 상황인데 당연히 거부를 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정상인데 말이야. 가끔 생각하는 거지만 궁금한 걸 못 참는 건 병인가 싶기도 하다. 하여튼 난 그것들을 따라 나서서 회의실이라고 부르는 아지트로 갔더랬다. 그 회의실이라는 데를 갔는데 생각보다 넓어서 놀랬다. 조그만 방도 4개 정도 있고
큰 거실과 제 사진에는 금방 이런 구조였다. 가기 전에 10,000원 정도 있냐고 물어보더니 도착하니까 조상한테 제사 지낸다고 그 10,000원을 받아가서 일부는 재료 사러 가고 난 나를 데려간 여자랑 같이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잠시 얘기를 나눴다. 뭐 여러 질문을 하는데 처음에는 순순히 대답해주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질질 끌려가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지. 어찌됐건 종교단체니까 뭐를 믿는 건지부터 해서 간단한 교리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역시나 말단이라 그런지 질문을 조금 받더니 버벅거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자료가 구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재료 준비가 다 됐는지 흰색 도포를 주고 입으라 그러고 제사를 지냈지. 그러곤 끝내고 나와서 제사 지낸 음식을 안에 있던 사람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었다. 복을 지은 음식이라고 이걸 먹는 게 자기들한테도 좋은 거라며 되게들 좋아하더라고. 가기 전엔 강압적인 분위기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저녁 때가 돼서 그런지 성감과 선사라고 불리우는 윗등급들이 나타나더라고. 참 날푸덕해서 데려간 사람은 성각이라고 부르고 난 성기의 외수를 붙여서 홍외수라고 불렀다. 그게 이 조직의 등급인데 세세하게는 모른다. 조직도를 보여주지는 않아서 말이지. 하여튼 얘기를 하는데 성각은 제대로 대답을 못하니까 윗등급들이 얘기하는데 끼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풍수나 명당 같은 땅의 기운으로 세상이 돌아갔는데 그게 사람으로 옮겨온다고. 내가 내 조상님들이 빌어서 나온 우리 집안의 명당이라고. 참 사람 혹하게 하는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사는 게 힘들지 않았냐면서 그게 다 날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는 거라고. 예예거리면서 듣고 있었지만 솔직히 남들보다 그다지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 근데 나야 어느 정도 의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풀려고 접근했으니 남 얘기처럼 들을 수 있었지만 물질적이나 심적으로 힘들고 의지할 때가 필요한 애들이면 혹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분위기 같은 건 꺼내지도 않고 마치 상담하듯이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마음의 장벽을 조금씩 허무는데 그러다가 자기 얘기를 조금씩 털어놓고 그러고 나면 조금씩 남처럼 안 느껴지는 게 사람 마음인 거지. 하여튼 그렇게 몇 달 동안 여러 번 회의실도 들락거리고 삼척에 있는 연수원도 한번 가보고 그랬다. 얘기하다 보니 두서없이 얘기가 길어졌네. 하루 이틀 갔다 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 한두 번 갔다 오고 말려고 했는데 몸이 무겁고 안 좋다고 하니까 갈 때마다 마사지를 해주더라고. 내가 마사지 받는 걸 워낙 좋아해서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코 호락호락한 단체는 아니다. 처음에 만나는 게 등급이 안 되는 잔챙이들이라 우스워 보이는데 처음 몇 번은 그냥 고민 상담 같은 걸 해주며 분위기 같은 건 꺼내지도 않고 마음을 풀게 하고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책이나 비디오 같은 자료들도 보여주고 질문이 좀 많고 이러면 교리를 잘 아는 윗등급이 나서서 대답한다. 완전히 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강증산이라는 실존 인물을 베이스로 발달한 종교인데다가 일제가 우리나라 전통신앙을 탄압한 얘기까지 잘 섞어가며 어느 정도 자극도 해가며 살살 얘기를 푼다. 일제 얘기는 왜 나오냐면 강증산이 살았던 시기가 동학운동이랑 비슷하고 실제로 증산도를 중심으로 남산인가에 한국 종교총 본산이 생겼다가 해체됐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뭐 교회의 주말미사 같이 언제 어디에 참석해라 라는 것도 없고 일하느라 바쁘면 그냥 맨날 태을주만 외워도 충분하다 이러면서 의무를 거의 주지 않는다. 풀어두는 거지. 그러면서 조금씩 친해지고 마음을 풀면 하나하나씩 말하기 시작한다. 돈이 없으면 10,000원씩만 해도 된다라고 하며 이건 네가 조상을 위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재단이 보유한 학교나 위에 삼척에 있는 강원종합박물관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이런 거 짓는데 돈을 쓴다라며 자기들은 공사하는데 참여했는데 저기서 몇 번째 기와가 내가 올린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꺼내지. 내가 위험하다고 느낀 점은 정말 천천히 차근차근 공감대를 만들면서 접근한다는 점이다. 내가 겪은 데가 유별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순진한 사람 하나 엮이면 신도 되는 거 일도 아닐 것 같으니 조심해라. 몇 달 동안 겪은 일이라 얘기하려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네. 솔직히 딱히 심한 일 겪은 건 없어. 그냥 공짜 마사지 받는 맛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주문도 외우고 성의를 좀 보여줬더니 슬슬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거기 들락날락거리던 애한테 사채를 통해서 돈 빌리라는 소리를 하는 걸 들었다. 21살짜리 여대생이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나눠보니 이미 몇 번 돈을 바쳤더라고. 합치니까 1,500 정도. 애가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고 빚진 거 중에 원금은 갚을 생각도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돈을 빌리라고 하는 거야. 그걸 딱 보니 참 더럽구나 싶은 게 정이 확 떨어졌어. 맨날 하는 말은 자기들이 하는 일은 사람 구하는 일이네 하면서 떠들고 다니면서 이껏 한다는 일이 제사 한번 지내주고 얘기 몇 번 들어주고 한참 미래가 창창한 어린애 꼬셔서 빚쟁이 만드는 거라니. 그때였던 것 같다. 어느새 내가 여기 녹아들었구나. 속으론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어느새 좋게 보려고 했었구나라고 깨우친 게 뭔가 확 하고 거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보였다. 잠은 숙소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자고 밥도 거기서 먹는다. 아침이면 회의를 시작하는데 왜 요즘 실적이 이러냐며 몇 명씩 데리고 오라며 할당량을 준다. 그렇게 해서 때가 됐을 때 벌을 피할 수 있겠냐고. 더 많이 덕을 쌓아야 한다고. 그 사람들 돈벌이란 게 없다. 대부분이 빚쟁이 신불자의 생활 자체가 거기 묶여 있기 때문에 벗어날 생각을 못한다. 윗등급이 되면 자기가 관리하는 데서 나온 돈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도 같다. 여기는 다단계 중에서도 완전 악질 다단계다. 이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처음엔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 안에서도 또 분류가 되더라고. 우선 나 같은 뜨내기들이 있다. 솔직히 왜 드나드는지도 모르겠는 사람들. 와서 그냥 노가리나 좀 까다가 간다. 그 다음 이전에 말한 대학생 같은 애들. 여기서 숙식을 제공받고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않지만 돈을 갖다 바치는 애들이다. 회사원도 있고 은퇴한 선생님 부부도 있었다. 직업이 다양한 만큼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회비 내듯이 매달 몇만 원씩 내는 사람들도 있고 호드김에 넘어가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낸 사람도 있다. 솔직히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구조를 지탱하는 받침대이며 나머지를 먹여 살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포덕을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들이다. 생활 자체가 이 종교에 속해 있다. 주는 밥 먹고 자라는 데서 자고 꼬셔오라는 대로 꼬셔오고 그렇게 밑에 자기가 꼬셔온 사람이 늘어나면 진급을 한다. 밑에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선각이 된다. 다단계로 보자면 외수나 내수는 일종의 커스터머고 선각부터 유자격 사업자라고 할 수 있겠다. 내가 겪은 바로는 선무 정도까지는 자기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그 안에 묵혀 있었고 성감이나 선사는 관리 자급으로 푸덕을 나가기보다는 아랫사람들을 관리하더라고. 돈을 더 뜯어내라는 지시도 내리면서 말이지. 이들은 신불자가 아니었다. 자기 가정도 꾸리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산다. 그러는 걸로 봐서는 자기 아래 단계에서 나오는 돈의 일부분을 인센티브로 돌려받는 게 확실한 것 같다. 사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조직이 유지될 수가 없다. 종교단체니 이들의 교리를 말해보면 정말 별거 없다. 나쁜 얘기도 아니다. 이들에게 성경 같은 게 있는데 그건 강증산이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했던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솔직히 난 이 책도 다 읽어봤고 거기서 제공하는 자료들 대부분을 섭렵했다. 솔직한 내 심경은 그렇다. 종교는 나쁘지 않다. 단지 단체가 나쁠 뿐이다. 꼭 이 종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다. 그 자료들이 얘기하는 바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였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농부가 농사 짓는 게 덕을 쌓은 것이고 장사꾼이 장사하는 것 또한 덕을 쌓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어디에도 조상을 위해 돈을 가져다 바쳐라. 일하지 말고 사람들을 구제하러 다녀라. 이딴 말은 없다. 정말 그게 전부다. 폐혈주가 조상을 위하는 주문이니 그냥 생각날 때 한 번씩 외우라고 말한다. 그거로도 충분하다고 말이지. 뚝뚝치 못하고 삶이 버거운 대다수를 위해 고안해낸 방법이라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종교가 나쁜 게 아니다. 단체가 나쁜 거다. 얘기가 길어지네. 하여튼 대학생한테 사채로 돈 빌리라고 하는 데서 정이 확 떨어져서 그만 가게 됐는데 그 애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혼자 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금씩 설득을 해서 몇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게 문제였던 것 같다. 나 혼자 그냥 안 나가고 그랬으면 이렇게 진드기처럼 매달리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다. 설득은 딴 거 없었다.
애들이 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고 지쳐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상은 딴 거 아니라고, 부모의 부모의 부모가 조상이라고, 세상 어느 부모도 자식이 빚져가며 힘들게 자기 밥상 차려주길 바라지 않는다고, 잘못된 거라고, 그냥 그런 얘기들을 했다. 저 사람들 행복해 보이냐고, 넌 행복하냐고,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너희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그만두라고, 한 번만 혼나면 끝이라고, 그렇게 며칠에 한 번 밖에서 따로 만나가며 진심으로 설득했고, 집에 따라가서 부모님께 대신 말해주기도 했다. 어린애들이 겁이 나서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감당하기엔 너무 상황이 벌어진 거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면 이 단체는 더 쪼인다. 완전 올감해버린다. 정신없을 때 휘둘러서 최대한 뽑아내는 거다. 이틀 간격으로 연이어 몇백씩 가져다 바치는 사람도 봤다. 만약 주변에 이런 단체에 빠져 휘둘리는 사람이 있다면 윽박지르거나 화내지 말고 진심으로 달래줘라. 난 네 편이다라고 확신을 줘라. 그 단체가 그걸로 그 사람들 꼬드기는 거니까. 난 그렇게 4명 정도 빼내왔다. 그 탓인지 시도 때도 없이 직장에도 나타나고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엄청 시달렸지만 아마 걔들도 내가 애들을 다독여서 빼낸 거라고 확신이 없었던 것도 같다. 내가 앞에 나서서 선동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저 내가 갑자기 안 나타나고 애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의심 정도 했던 것 같다.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잘 챙겨라. 난 그 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도 했고 직장도 옮겼다. 꼭 그 사람들 때문은 아니다. 이사도 할 때가 되어서 한 거고 직장도 내 장사하려고 그만둔 거니까. 중요한 건 이사하기 전에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었다는 거고 퇴근하는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적도 있다는 거다. 툭 하면 일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들렸다며 나타나는 것도 다반사였다. 그 사람들 남 생각 같은 거 안 한다. 이렇게 나타나면 나한테 피해라고 오지 말라고 얘기해도 귀등이다. 자기들 얘기만 한다. 요즘 회의실 왜 안 나오냐고 하도 안 와서 자기들이 왔다고. 요즘은 사는 게 어떠냐고 아주 막무가내다. 언제까지 그랬냐고. 조금씩 뜸해지긴 했지만 거기서 나오고 이사 갈 때까지. 그리고 일 그만둘 때까지 계속 왔었다. 2년 정도 그랬다. 4번째 이야기. 결혼을 하지 못하는 남자. 쌤의 지인인 남자 A는 얼굴도 호남형. 집안도 좋고 성격도 괜찮은 돈 많은 사업가였어. 하지만 나이가 40에 가깝도록 결혼을 못했지. 여자를 사귀다가 결혼할 시점만 되면 여자들이 못하겠다고 하나 둘씩 떠나는 거야. 어느 날 노총각 A한테 쌤은 아는 여자분 B를 소개해드렸지. B는 되게 침착하고 신앙심이 깊은 분이었대. 수녀가 되려고 했었는데 포기하고 일반인으로 살지만 마음이 깨끗하신 분이셨대. 둘 다 고향은 부산인데 타 지역에서 서로를 만난 거여서 처음엔 호감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으로 이어졌지. 그 둘은 결혼을 약속하고 부산에 위치한 신혼집으로 차를 타고 가게 됐어. A가 운전하고 B는 잠이 들었지. B는 꿈에서 마당이 딸린 집에 갔어. 그 집에는 큰 나무가 있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웬 새가 앉아있는 거야. 새가 왜 이렇게 크지? 하고 가까이 가니까 그건 새가 아니고 벌거벗은 여자였어. 여자가 나뭇가지에 앉아있었던 거지. B는 아까 말했지만 신앙심이 깊어서 그런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대. 묘하게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집 구석구석을 구경하는데 그 여자가 계속 자신을 따라오더래. B가 고개를 돌아보면 딴짓을 하다가 안 보면 졸졸 따라오고 하여튼 B는 이쯤에서 잠을 깼는데 눈앞에 바로 그 집이 보였대. A는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라고 설명해주고 B는 너무너무 깨름칙해서 기회를 봐서 A한테 말을 했대. 당신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A도 머뭇거리더니 조금씩 과거 이야기를 하더래. A는 사실 대학생 때 부산으로 오게 돼서 혼자 자취를 했대. 얼굴도 훈남이고 미대를 다녔으니까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지. 근데 새로 들어간 자취방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자고 있는데 뒤에서 숨소리가 느껴지고 혼잔데 혼자가 아닌 것 같고 하루는 친구를 데려와서 술을 진탕 먹고 잤대. 그날도 자다가 숨소리가 느껴져서 좀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친구한테 말을 했는데
친구 목소리는 방 저편에서 뭐라 하노? 나 여기 있는데. 이렇게 된 거지. 친구가 말하는 순간 A는 오싹해서 바로 짐을 대충 싸서 그 방을 나왔대. 다음날 아침 주인한테 추궁을 하니까 사실 그 자취방은 카페 여직원이 살던 방이었는데 여직원은 법대생을 남친으로 두고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대. 하지만 법대생은 사시에 패스하자마자 여직원을 차버렸고 상심한 여직원은 그 방에서 자살을 하고 만 거지. A는 바로 다른 방에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그 방에서도 숨소리가 끊기지 않더래. 처음엔 참다가 나중엔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귀신년이 서방 하나 잡았네. 니 하는 일은 도와줄 낀데 여자랑 꼬이면 인연이 바로 쫓아버릴 끼라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래. 후에 A의 사업은 성공했지만 결혼은 귀신의 장난인지 알 수가 없었고 그 귀신의 장난이란 게 소문을 만드는 거였대. 처음엔 여친들이 A가 바람났대 두 집 살림을 차릴 거래 하면 안 믿지만 그걸 계속하면 설마 하는 심정으로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결국은 깨지고 그런 상태에서 A는 B를 만났던 거야. 이 말을 들은 B는 워낙 자기가 종교에 충실하니까 귀신 장난에 흔들림 없이 내가 도와주겠다고 맹세를 했대. 이게 끝은 아니고 결말은 A와 B가 지금은 별거 중이라는 거야. 5번째 이야기, 사내 할아버지. 우리 영이 초등학생일 때의 이야기다. 당시 나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다. 형이 초등학교 5학년일 때 봄에 할아버지와 함께 가까운 산에 산나물을 캐러 갔었다고 한다. 찾고 있던 것은 두릅이라고 하는 나물로 싹의 줄기에 가시가 나 있지만 봄에 나는 싹으로 튀김을 만들면 무척이나 맛있다. 형은 그 산에서 자주 놀곤 해서 두릅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도 산길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랬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두릅의 특징에 관해 설명을 듣고 나서 형은 혼자서 서슴없이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형은 두릅을 캐는데 몰두해서 평소에는 멀리서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않던 곳까지 갔다. 결국 마음에 들 만큼 많은 두릅을 캐내고 돌아가려는데 가까운 곳에서 인기척이 났다고 한다. 주변을 돌아보자 10m 정도 떨어진 큰 바위 위에 바짝 마르고 더러운 옷을 입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고 한다. 형은 조금 놀랐지만 그 할아버지의 발밑에 산나물 바구니가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이 할아버지도 산나물을 캐러 왔구나 싶어져서 인사를 하고 돌아가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이 녀석 두릅싹을 찾고 있는 개구나 라고 말하면서 여기저기 이가 빠진 입을 벌리며 희죽 웃었다고 한다. 형은 기분이 조금 나빴지만 할아버지도 산나물을 찾고 계셨나요? 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산나물 바구니에 손을 뻗더니 이 몸은 두릅의 싹을 아주 좋아하지. 두릅의 싹이라면 생으로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싹을 와작와작 먹어치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형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잊었다고 한다. 그 할아버지가 먹고 있는 것은 두릅의 싹이 아니라 땔감으로 쓰던 원나무의 싹이었던 것이다. 두릅과 오쳔 싹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식물이다. 오히려 오쳔 지독한 독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와작와작 씹어먹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자 형은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거기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할아버지는 점차 몸 안에서부터 질척한 피가 입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거기다 자세히 보니 발이 꺾여 있는 것 같이 이상한 모습으로 구부러져 있었다고 한다. 이건 양보하지 않을 거야. 이 근처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이미 다 먹어버렸다고. 내 녀석도 마을에 먹을 게 없어서 산까지 온 것 같지만 유감이구나. 그리고 할아버지는 또 희죽 웃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 순간 슉 하고 할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졌다. 형은 그 후 울면서 산을 달려내렸지만 어른들은 누구 하나 그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아 형은 혼자서 시무룩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동네 이장님이 동네에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를 알려주셨다고 한다. 내가 갔던 산은 옛날 노인들을 버리는 산이었단다. 게다가 기근 때마다 사람 수를 줄이기 위해 노인들을 산으로 보냈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에서 먹을 것을 찾으며 죽어갔단다. 버림받은 노인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입에 넣었겠지. 내가 봤던 건 그 사람들 중 한 명일지도 모르겠구나. 이장님은 옛날 이야기는 다들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말렴. 이렇게 말하고 형에게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걸 다행으로 여기거라고 말한 뒤 형을 집까지 바래줬다고 한다.
형은 아직도 그 산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자주 물어봤지만 산의 위치만은 화를 내면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 6번째 이야기, 신을 받았던 그분. 나는 일요일에 엄마 따라 약을 지으러 갔어. 그분은 약신이 들리셨대. 본인이 공부하기도 했고 그곳에서 별 경험을 다 했어. 생애 처음이야. 그래서 생소하기도 했고 엄마도 처음엔 몸신이 있으신 분인지 몰랐었대. 근데 엄마는 약 효과가 잘 받았는지 빨리 효과가 나타나서 내가 맨날 빌빌대니까 데리고 간 거거든. 나를 똑바로 앉은 차렷자세로 앉히고 보더니 바로 내가 어디가 유달리 약한지 바로 캐치하더라고. 기가 내려오는 게 보인대. 약하게 내려오는지 굵게 내려오는지. 약만 보면 정말 별거 아니야. 누구든지 먹을 수 있고. 나는 간이 다른 부위에 비해 유난히 약하대. 실제로도 나는 간이 별로라 술도 못 마셔. 간이 약하면 쉽게 피로해진다나. 그래서 간을 보해주는 약을 먹고 있어. 아무튼 허튼 분 같진 않아 보였어. 우리 집이 천주교인데. 그래서 그런지 절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절 이야기를 하더니 우리 엄마랑 나한테는 절 이야기는 일절 안 하고 오히려 이야기 간간히 할 때 성당 용어를 쓰시더라고. 아무튼 서론이 길었네. 내가 그날 갔었을 때 사람이 참 많아서 1시간 넘게 기다렸어. 한 집안 식구들이 왔더라고. 언니 동생 조카 아들.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때까지만 해도 난 그분이 그런 신을 모신 분이라는 거 몰랐어. 그냥 잘 맞추는 용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지. 엄마도 그거에 대해 말해주지도 않았고. 그 집 안에 동생분이 들어갔어. 진료실 이라는 게 병원 같진 않고 개방이 되어 있어. 그 안에서 어떻고 저떻고 말하는 게 다 들려. 그래서 그 동생분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어깨가 계속 아프대. 어깨를 주무르고 근육을 풀어봐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안 좋대. 혹시나 늙고 나이 들어 그런가 해서 기력 보충하려고 들린 거라고 동생분께서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영가가 실리셨네요. 이러는 거야. 귀신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종교적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아무튼 영가 실리셨네요로 말하는 이 순간부터 기억이 또렷해. 나도 신기했나봐. 영가를 떼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흉내에 안 가는 절 있어요. 그 절에 갈 때 색색깔의 사탕을 사들고 가세요. 먹고 싶게끔 만드는 알록달록한 사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탕을 불상 앞에 놔두는 데 있죠. 거기 깔아 놓으세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세요. 딱 나오면 뒷목이 선을 할 건데 그건 영가가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에 곧장 가세요. 그 뒤에 다른 곳에 가든 하고 집에 바로 가세요. 그리고 그 절에 다시는 가지 마세요. 아마 그날따라 누가 뒤에서 불러댈 겁니다. 스님이 부르든 누가 부르든 그래도 뒤돌아보지 마세요. 다시는 안 갈 절인데 스님이 부르는데 안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마세요. 혼자 가세요. 같이 간 사람한테 들러붙습니다. 명심하세요. 그 동생분은 언니야, 우리 안 가는 절이 어딨노 하면서 불러서 동생이란 걸 알게 됐어. 두 분이서 어디 가면 되겠네라고 하며 다른 지방에 있는 곳을 가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것 말고 거기서 또 다른 귀신 들린 여자애를 봤는데 그 애는 이사가고 엄마도 애도 귀신이 들렸다더라고. 그분이 그 애 어깨를 누르니까 애가 엉엉 울고 아프다고 난리였지. 정말 난리였어. 그걸 보니까 귀신이 없는 존재는 아니구나 싶었어. 나중에 그분께 들은 말인데 그 집 아저씨도 안 믿었는데 부인이랑 애가 저렇게 되고 부인이 그곳 다니면서 나아져서 애도 보내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그날은 나한텐 충격의 날이어서